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재조사하도록 지시하고 민주당은 이에 반격에 나서는 등 갈등이 정점에 치닫고 있습니다. 2026년 은퇴 플랜 불입 한도가 최근 2년 중 최대폭으로 올라갑니다. 미 전역에서 스포츠와 야구의 불법 도박 범죄가 깊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뉴저지에서 이와 연루된 범죄 조직이 적발돼 14명이 기소됐습니다. 조지아 현대차 LG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집단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가 단기 비자를 다시 받아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가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조성한 연간 3천만 달러 기금 가운데 한국계 기관인 민권센터와 뉴욕 가정상담소가 117만여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아시안 인구 비율 대비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한 반려견이 침대 위에 놓아둔 총기를 밟아 50대 주인이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태원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틴 사건이 다시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틴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법무부와 FBI에 재조사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이메일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갈등이 정점에 치달으면서 셧다운 책임 공방까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앱스타인의 허위 스캔들을 내세워 셧다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레리 서머스, 링크드인 공동창업자 리드 호프먼, JP 모건 체이스 등과 앱스타인의 관계를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 본디 법무장관과 법무부, FBI와 함께 이들 인물과 기관이 앱스타인과 어떤 관계였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하며 러시아 스캔들과 유사하게 모든 화살은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하원은 다음 주 앱스타인 수사 자료 공개를 법무부에 강제하는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이미 앱스타인 관련 2만여 페이지의 자료를 공개했으며 여기에는 앱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 간 이메일 언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1월 앱스타인이 작가 마이클 울프에게 보낸 이메일에 트럼프는 길레인이 멈추도록 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합니다. 길레인 맥스웰은 2021년 미성년자 성범죄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년형을 복역 중이며 앱스타인은 2019년 연방 성매매 기소 후 맨해튼 교정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개 자료에는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의 교류 기록,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앱스타인의 비행기를 이용했던 기록, JP 모건 체이스와의 금융거래, 호프먼의 과거 교류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독위원회는 항공기 탑승 기록, 영상, 메시지, 그리고 맥스웰이 만든 2003년 앱스틴 50세 생일 기념책자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책자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름이 친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이 남겨진 메시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앱스틴과 트럼프의 관계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회가 추가 자료를 공개할지 법무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26년 은퇴 플랜 불입 한도가 올라갑니다. 국세청 IRS가 직장인 401k 등과 개인 은퇴 계좌 IRA의 2026년 최대 적립 한도를 발표했는데요. 401k는 24,500달러, IRA는 7,500달러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또 50세 이상과 60대 초반에게 허용되는 추가 불입, 이른바 캐치업 한도도 함께 늘어납니다. 물가 상승에 맞춰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이 한도를 다 채우는 사람은 일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세청 IRS가 2026년 은퇴연금 불입 한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먼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직장 은퇴 플랜 401k와
공립학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에 제공되는 403B, 공무원 457 플랜, 연방공무원 TSP까지 급여에서 떼어넣는 적립식 은퇴 플랜의 연간 불입 상한은 현재 23,500달러에서 2026년 24,500달러로 1,000달러가 올라갑니다. 50세 이상은 이른바 캐치업이라 불리는 추가 불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한도는 7,500달러에서 8,000달러로 늘어나 50세 이상 근로자는 2026년부터 한 해 최대 32,500달러까지 세전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 60세부터 63세까지는 한 번 더 우대가 적용됩니다. 시큐어법에 따라 이 연령대에는 일반 캐치업보다 더 높은 11,250달러의 특례 캐치업 한도가 그대로 유지돼 기본 한도 24,500달러와 합치면 2026년 한 해 최대 35,750달러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직장 플랜 이외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개인 은퇴 계좌 IRA 한도도 올라갑니다. 2025년 7,000달러였던 IRA 연간 불입 상한은 2026년 7,500달러로 500달러가 인상됩니다. 50세 이상은 여기에도 캐치업 규정이 적용돼 기본 7,500달러에서 1,100달러를 더 넣을 수 있어 최대 8,600달러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자금을 많이 쌓을 여력이 없는 중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이버스 크레딧 소득 기준도 소폭 상향됩니다. 부부 합산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은 85,500달러, 단독 신고는 42,250달러, 세대주는 63,375달러로 조정됩니다. 이번 조정은 모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일괄 인상입니다. 국세청 IRS는 매년 생활비 상승분을 계산해 은퇴 플랜 한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시큐어법 시행 이후에는 캐치업 한도까지 물가에 맞춰서 함께 조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도가 올라가도 실제로 이 수준까지 불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 대형 운영사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직장인 가운데 401k 한도를 끝까지 채운 비율은 전체의 10%대 중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또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비율이 높을수록 은퇴 플랜을 충분히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해 은퇴 준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026년부터 더 넓어진 한도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는 각자의 소득 지출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 전역에서 스포츠와 야구의 불법 도박 범죄가 깊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에서 불법적으로 스포츠 도박을 운영해온 범죄 조직이 적발돼 14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전직 대학 레슬링 선수 2명도 포함돼 있었으며 범죄는 가족이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 범죄 행각을 이어왔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에서 범죄 조직과 연계된 대규모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에 가담한 14명이 주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러커스 대학교 전 레슬링 선수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튜 플래킨 뉴저지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의 총책으로 범죄 조직 루케세 패밀리의 일원인 조지프 M. 리틀조 페르나를 지목했습니다. 페르나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전국 불법 도박 조직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루케세 조직은 최근 연방수사망에 걸린 NBA 경기 조작 및 포커게임 조작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미 프로농구에 이어 프로야구에서도 스포츠 도박 사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연방법원은 지난 9일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마무리 투수 이메뉴얼 클라세와 선발 투수 루이스 오티스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했고 이들은 일부러 벗어난 공을 던지는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FBI는 이들이 도박 범죄 조직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어 스포츠계가 범죄와 결탁했다는 사실에 사회적 파장이 예고됩니다. 플래킨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조직 범죄 집단은 이 오래된 악습을 끊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그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도박 조직은 사실상 가족 운영체제를 이어왔습니다. 리틀조의 25세 아들 조지프 R. 페르나가 뉴저지 오클랜드에서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했고 그의 형제들과 사촌 등 가족 친지 수십 명이 하부 운영원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틀조의 아내 킴 지토는 도박 자금 일부를 수령한 혐의를, 전 아내인 로잔나 매그노는 조직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자 중에는 러커스 대학에서 레슬링 선수로 활동했던 23세 마이클 세타와 주 챔피언으로 알려져 있는 25세 니콜라스 라이모도 포함돼 있어 불법 스포츠 도박이 대학가까지 번져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해당 조직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00만 달러 규모의 불법 도박 거래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뉴저지주 경찰 항만수사대가 올해 1월 에섹스 버겐 카운티 일대에서 운영되던 불법 도박 조직을 포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기소된 14명은 조직범죄, 공모, 도박범죄, 자금 세탁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플래킨 총장은 합법 연령이면 휴대전화로 도박을 할 수 있지만 마피아가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에는 절대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며 미성년자 부모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자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에서 단속으로 집단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가 단기 비자를 다시 받아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구금 당시 충격 때문에 미국행을 꺼리고 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조자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의무 구금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면서 구금이 된 이민자들에게 보석 심리기를 다시 열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한꺼번에 구금됐습니다. 이 가운데 단기 상용 비자, B1 비자를 갖고 있던 180여 명은 이후 비자가 복원됐고 이 중 약 30명은 최근 공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락해 비자 재발급 절차를 안내했고 이번 조지아 단속 때문에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를 지원하고 특수 기술 인력을 단기 입국시키기 위해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공장 측은 공사 활동을 재개했다며 예정대로 오는 2026년 상반기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금 당시 겪은 충격과 트라우마 때문에 상당수 한국인 근로자들은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조지아 복귀자들 가운데서도 LG 에너지솔루션 정규직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이나 프리랜서 인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단속을 두고 본분을 다했을 뿐이라며 이민세관 단속국을 두둔했지만 최근에는 해외 기술 인재 유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아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구금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멕시코 출신 예수 아리즈 맨디 모라는 올해 초 IC에 체포돼 조지아 럼프킨의 스튜어트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의무 구금 대상이라는 이유로 보석 심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애틀란타 이민 전문 변호사 캐런 와인스톡은 의무 구금은 국경이나 공항에서 바로잡힌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며 이미 미국 내에서 거주하다 체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석 심사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지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클레이랜드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이달 3일 아리즈 맨디 모라에게 보석 심리를 허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지아 중부지법에서 나온 첫 사례로 스튜어트 구치소 관할 전역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미 같은 법원에서 15건의 유사한 결정이 추가로 나왔고 수십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을 포함해 조지아에서 일하는 이민 노동자들에게는 한쪽에서는 B1 비자 복원과 현장 복귀가 진행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보석 구금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등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욕주가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조성한 연간 3천만 달러 규모의 형평성 기금 가운데 한국계 기관인 민권센터가 52만 9,200달러, 뉴욕 가정상담소가 64만 8천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예산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이민 법률 서비스, 저소득 세입자 지원 등 한인 안정망을 확대하는 데 쓸 예정인데요. 하지만 아시안이 뉴욕시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현실에 비해 예산은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가 아시안 커뮤니티 지원을 위해 매년 편성하는 3천만 달러 규모의 아시안 형평성 기금. 올해도 이 기금에 민권센터는 52만 9,200달러, 뉴욕 가정상담소는 64만 8천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번 기금은 한인과 아시안 단체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민권센터는 설명합니다.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따로 아시안 커뮤니티 비영리 단체들을 위한 예산을 따로 배정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2년 전에 뉴욕 주의회에서 드디어 받아들여서 예산을 책정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총 예산은 3천만 불이 매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올해 지원금을 크게 세 분야에 투입합니다. 첫째는 시민권과 영주권, 다카 갱신을 돕는 이민 서비스를 강화하며 둘째로는 렌트 인상 보조 신청 같은 저소득층 세입자를 지원합니다. 셋째는 선거철마다 투표 참여를 높이는 정치력 신장 프로그램입니다. 첫째, 그래서 이민 서비스는 시민권 신청 대행, 영주권 신청 대행, 서류유비 청년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 갱신 등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아시다시피 뉴욕시에 정말 너무나 높은 렌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렌트가 올랐을 때 오른 만큼의 렌트를 시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신청대 또 오랫동안 렌트를 내지 못하신 분들이 한꺼번에 렌트 보존 렌트를 대신 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영어로 원샷 딜이라고 그거 신청 대행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세입자들 모아서 함께 활동하는 세입자 권익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푸드 스탬프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냉방비 지원 등 기금을 또 쓰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정치력 신장 운동으로 각 선거 때마다 한인들하고 아시안 커뮤니티의 선거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가정 방문 등 다양한 선거 참여 운동을 펼치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뉴욕 가정상담소는 올해부터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가정폭력과 아동폭력의 한라인 확대, 주거 불안정 지원, 푸드팬트리와 기본 생필품 지원 강화 등 전반적인 안전망 확대에 나섭니다. 이민법을 더 중점적으로 하는 변호사님을 구해서 이민법 그리고 가정법 을 위한 도움을 많이 드릴 예정이고요. 하우징에 대한 지원도 해드릴 예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스냅 베네핏이라든지 그런 푸드 스탬 이런 것들이 지원이 많이 끊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 이제 푸드 팬트리를 통해서 또 지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소는 최근 상담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고립, 불안, 취업 문제 등 다양한 심리적 위기가 동시에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년 한라인 5월, 6월을 비교를 해보면 2배나 올랐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폭력도 많이 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런 우리 한인분들의 취업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당장 나가서 길거리 다니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담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정책들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민에 대한 이민자의 불이익이 너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담도 되게 많이 오세요. 한편 민권센터와 뉴욕 가정상담소는 지금 한인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약 이민자에 대한 권익 침해를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민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아시안 커뮤니티의 기본 안전망을 제자리에 세우기 위해서는 인구 비중에 걸맞는 예산과 정책적인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합니다. 지금 뉴욕주 같은 경우 13%가 아시안이고요. 뉴욕시 같은 경우 18%가 아시안이에요. 근데 아직도 13%, 18% 예산을 배정받고 있지 못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거의 뉴욕시나 뉴욕주에서 지금도 받는 액수가 5% 안팎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부분을 늘려야 되는 거죠. 지원금이 우리 인구 수에 비해서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이 비영리 단체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다 함께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서비스는 늘고 있지만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만큼 향후 주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보완과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한 남성이
키우던 반려견이 침대 위에 놓아둔 총기를 밟아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총기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총기 소유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펜실베니아주 벅스카운티에 거주하는 53세 남성이 엽총을 청소하던 중 반려견의 움직임으로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11일 밤 11시 13분경, 당시 경찰에는 총상을 입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총기를 정리해 침대 위에 올려둔 뒤 잠시 앉아 있었고, 이를 본 반려견이 주인에게 다가오며 침대로 뛰어오르면서 총기가 발사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발사된 총알은 남성의 허리 아래쪽을 관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남성은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총상을 입은 남성의 아들이 911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남성은 즉시 수술을 받았으며 정확한 부상 정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집에는 피해 남성의 아들과 반려견 2마리가 함께 있었지만 아들은 총이 발사될 당시 같은 방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엽총 내부에서 사용된 탄피를 발견했으며 총기 안전장치가 해제돼 있었는지 혹은 반려견의 발이 방아쇠에 닿았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시릴링턴 경찰의 마이클 슈니 경사는 총기 청소 중 어느 단계였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고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며 모든 총기는 항상 장전된 것으로 간주하고 총기의 방향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사고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5살 소년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할머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슬라이델 경찰에 따르면 5살 카슨 로스는 지난 화요일 오전 7시쯤 집 앞에서 스쿨버스를 기다리던 중 55살 조모 크리스틴 앤더스가 차를 후진시키다 아이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앤더스가 당시 알코올과 진정제에 취해 있던 것으로 보고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SNS를 통해 평생의 마음에 남을 가장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상실이라며 깊은 슬픔을 전했습니다. 슬라이델 경찰서장은 부모라면 누구나 두려워할 최악의 악몽 같은 사건이라며 손자를 잃은 슬픔과 동시에 가족인 할머니가 입건되는 상황까지 겹쳐 가족 전체가 큰 충격에 빠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겨냥한 새로운 군사작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서던 스피어 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남부사령부 합동 태스크포스 서던 스피어가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마약 테러 조직을 겨냥해 미 본토 방어와 마약 유입 차단에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까지 마약 운반 선박을 상대로 20번째 공습을 진행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카리브해에서 의심 선박을 타격해 용의자 4명이 숨졌습니다. 해군은 장시간 작전이 가능한 무인 수상정과 소형 요격정, 수직 이착륙 무인기 등을 동원해 작전을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함이 포함된 항모 전단도 투입됩니다. CBS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내 지상 목표 공격 등 추가 옵션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또다시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LA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 잡스 투 무브 아메리카는 지난 13일 현대차 북미 판매 법인과 현대자동차, 기아아메리카,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현대기아가 공급망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노동과 강제, 수감노동, 산업, 안전규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엘라바마 공장과 협력업체에서 13세 아동이 주당 50에서 60시간씩 생산 라인에서 일한 사실이 연방노동부 조사로 확인됐으며 연방법원도 현대차가 공동 고용주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기아가 아동, 강제, 수감노동이 없는 공급망을 조건으로 하는 캘리포니아 공공조달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인증받아 공공기관에 차량을 공급해왔다고 원고 측은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은 혐의가 사실이면 공공기관과의 계약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13일 기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 김민선 관장이 백악관 역사 보존을 담당하는 핵심 자문기구에 공식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선 관장은 지난 4일 백악관 역사협회 자문위원회에 위촉됐으며 지난 8일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린 연례위원 위촉식과 갈라 행사에 참석해 첫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민선 관장은 앞으로 3년 동안 백악관의 역사 보존과 건축물 관리, 각종 연례 행사 운영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습니다. 백악관 역사협회는 국빈실 관리와 예술품 구입, 대통령 부부 초상화 제작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1961년 제클린 케네디 여사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김 관장에 따르면 자문위원들은 협회의 대사 역할도 겸하며 백악관 보존 정책을 널리 알리고 후원자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 연 2회 열리는 고위급 회의를 비롯해 전시, 심포지엄, 출판 행사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위촉은 백악관 역사 보존이라는 국가적 영역에서 한인이 공식적인 역할을 맡게 된 것으로 한인 사회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